지금부터 제5회 대부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5회 대부톡 발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DSC AI 멤버2의 멤버 정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AI 발전 윤리라는 주제인데요. 되게 제목만 보셔도 굉장히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고 말만 들어서 벌써부터 저녁 먹거나 졸리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 보시면은 되게 주제들이 개발 관련되고 막 되게 컴퓨터 관련 얘기 나오고 되게 기술적인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는 꼭 그런 것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수많은 AI 관련된 그 주제들 중에서 왜 하필 윤리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컴퓨팅 기술이 잠시만요, 여기 보자. 컴퓨팅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기상청에 썼던 슈퍼컴퓨터 성능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성능과 비슷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 이론에만 머물러 있던 머신러닝 그리고 AI 기술들이 점차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 관련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이용한 서비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또 새로운 문제점이 항상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AI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기획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 뭐 이런 되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그 배포를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뭐 수요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가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런 기술이 어떤 이슈들을 가져올 수 있지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제 사실 그 윤리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냥 멀리 있고 되게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근처에서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직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유명한 네 가지 사례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무인차의 딜레마죠.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세 가지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 글씨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보행자 중에 어느 쪽을 살릴 것이냐. 혹은 보행자 1명과 탑승자 중에 누구를 살릴 것이냐. 또 다른 문제는 뭐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탑승자 중 어느 쪽을 살릴 것인가. 뭐 이런 딜레마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생각거리들이 있죠. 이게 단순히 운전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운전자 분이 희생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거 이제 자동차를 조정하는 주체는 AI라는 그 점에서 솔직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운전자가 사람인 경우는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AI죠. AI 챗봇 이루다라는 서비스였는데 사실 이 AI가 문제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계기는 뭐 약간 조금 편향되고 부적절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학습 과정 서비스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사가 좀 많이 발견되어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AI지만 또 부차적인 문제점은 이 AI가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던 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특정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특정 지역들이 좀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경향에서 발견돼가지고 조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런 AI죠. 세 번째 같은 문제는 AI의 의료사고 문제입니다. 만약에 AI가 의학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AI가 사람에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만약 그 AI가 내린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뭐 그걸 도입한 병원한테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AI한테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환자 본인한테 물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법조계 쪽이나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 데브토크 때 원주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스테이블 디퓨저 혹은 달리 같은 이제 생성 모델인데 보시면 이제 왼쪽의 개구리 그 그림을 오른쪽에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른쪽부터 되게 눈이 잠깐 좀 희미하게 뜨고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개구리 그림이 되게 언뜻 보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보다는 되게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생성 모델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심지어 무료로 공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그려주세요. 네, 그거 얼마 주시면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커미션 시장이라고 하죠.
커미션 시장이 이제 요 모델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사례들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가지고 일반화된 주제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딜레마는 이제 윤리적 딜레마 문제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문제죠. 그죠?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인데 만약 당신이 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그대로 이 5명의 사람을 밀고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선로를 바꿔가지고 한 명의 피해자만 발생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딜레마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게 70년대부터 있었던 논의이기 때문에 나무위키나 이제 구글에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주장과 생각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문제는 이제 개인정보 윤리 문제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다 문제 외에도 이제 실제로는 어떤 사례가 조금 더 뉴스에 나오고 그러고 있냐면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마케터 툴 다들 아시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은 이 고객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고 어느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갔고 혹은 뭐 어느 성별이 뭔지 뭐 이런 어느 지역에 접속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마케터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뭐 이제 고객이 물론 동의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난 이런 것까지 내 정보를 알아갈 줄 몰랐는데 라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뉴스에는 나오고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 사고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은 사실 이 처벌이라는 개념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뭐 죄값을 치르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이었지만 최근에 법률에서는 다시 사회 다시 구성원으로 재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많이 요즘에 해석을 하는데 그게 과연 AI한테도 적용이 가능할지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논의입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데요. 바로 인간의 고유성 문제입니다. 알파고가 바둑계를 지배하고 예전에는 막 명인들의 계보, 막 예를 들면 이창호 그 명인이 이수를 왜 뒀을까? 이수를 왜 뒀는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AI가 둔 수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비 디퓨전 혹은 달리 같은 그런 생성 모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미션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특히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지금은 뭐 인간의 특정 뭐 노동이나 특정 그런 능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멀티모달이나 뭐 필살러닝 이런 기법들이 더 연구가 되고 돼가지고 제너럴한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해지게 된다면은 이제 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아까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 있는 대부분 계신 분들이 또 항공과이시고 또 동시에 개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 코파일럿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코딩해주는 AI 코파일럿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석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에 맞는 코딩 그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월 10,000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템플릿을 고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걸 사용한 사람들 후기들을 들어보면은 간단한 수준의 코드들은 좀 잘 짜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한 수준의 그런 함수들 혹은 기능의 구현을 요구를 하면은 좀 많이 삐걱거린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코파일럿도 AI라는 점에서 학습을 하고 발전을 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저작권이 걸려 있는 코드들을 학습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들이 뭐 조정이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코드까지 학습을 가능하게 된다면은 정말 앞으로는 지금은 하지 못하는 복잡한 코드조차도 얘가 주소만 잘 달아주면은 템플릿을 짜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한두 분 정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파일럿은 이제 지금은 간단한 수준의 코드만 구현 가능하지만 앞으로 발전한다면은 뭐 복잡한 수준의 코드 정도는 원활하게 대체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개발자를 꿈꾸시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해지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뭐 간단한 수준의 코드 구현은 이제 코파일럿이 주소만 가준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점점 중요해지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시간만 괜찮으면 이제 한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려 했는데 혹시 지원자분 계신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보셨다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뭐 짧게 한마디라도 한번 거두고 싶다. 날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사실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하긴 했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일럿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한 초중급 정도의 코드를 짜는 거는 이제 주석만 잘 달아주면 이제 얘가 재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기획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나 혹은 그 이제 프로그램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이 중에서도 방금 제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마 그거랑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리 혹은 이제 이러한 좀 윤리 관련된 사안들이 사실 수학처럼 하나의 진리,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만약에 뭐한 30분? 30분이라면은 한 30개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이기 이것도 오늘까지 제 생각이고요.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뭐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한 말씀 거두실 수 있나요? 네, 다들 첫 수업이라서 부끄러움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들 뭐 기말고사 기간이고 공부하시기도 바쁘고 지금 내가 당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에러를 해결하기 바쁜데 내가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 이유 이제 세상이 이제 기술력 하나만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가지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조금 대비를 해두고 완벽하게 대비를 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여기 계신 이제 예비 개발자분들이 모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고려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야 앞으로 그 예상치 못한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는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하에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론트엔드 코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hen규진이라고 하고요. 이 제목이 깨져서 안 보이는데, 아니, 프론트엔드 재밌다라는 부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브톡이 5회차까지 오면서 꽤 많은 세미나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프론트 개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해당 파트가 아닌 분들이 듣기엔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 때는 이제 프론트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걸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지 프론트 분들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겠고 아닌 분들은 좀 최대한 라이트하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갖고 와봤는데 양쪽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운 UI일까요? 오른쪽이죠? 이건 쉽죠? 그죠?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떤 걸까요? 오른쪽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디자이너가 같은 서비스에 있는 똑같은 뷰를 만들었을 때 한 명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으면 좀 답답하겠죠? 디자인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좀 전체적인 완성도도 구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 좀 따를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럼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스락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디자인했던 UI들인데요. 이 세 페이지들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을 위치, 뭐 이런 레이아웃이나 이런 텍스트들의 크기, 뭐 간격, 그리고 똑같은 인풋창 컴포넌트를 쓰고 이쪽에는 똑같은 버튼 컴포넌트를 쓰는 이런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한 명이 만들면 편하겠지만 보통 개발을 혼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작업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공통하는 사용하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고 재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기똥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만약에 개발자 한 20명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언제 만들었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언제 또 아이고, 어디서 갖다 쓰고 이런 누가 이런 걸 언제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면 코드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럴 바엔 내가 그럼 간단한 거니까 만들어서 새로 쓴다. 이럴 바엔 내가 짜야지 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게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디자인의 일관성이 낮아지고 중복 코드가 생기겠죠. 결론적으로는 유지 보수가 어려운 UI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다른 서비스에서 버튼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페이지를 가져와 봤어요. 또 모두 다 뭐 어떠한 액션을 실행을 하는 이런 컴포넌트인데 버튼이 다른 모습으로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매번 이 버튼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요. 혹시 저 싱글 소스 어쩌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저는 이번 발표 준비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네이티브 개발이나 뭐 리덕스에서 상태 관리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사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없애자라는 말을 이제 멋있게 쓴 건데 보시면은 아까 요 서비스에서 봤던 다양한 버튼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 버튼은 3개 있고 버튼을 클릭 못하도록 비활성화시키는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아웃라인 버튼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버튼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회색, 여기는 아웃라인, 뭐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문서나 이런 걸로 규격화한 것이 바로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이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언어는 UI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팔레트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사용하는 모든 색상들을 이렇게 규격화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노란색을 메인 색깔로 사용하는데 이런 밝은 노란색은 뭐 옐로우 100, 그 다음은 옐로우 200, 뭐 옐로우 300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는 거죠. 요 가장 많은 곳에 사용하는 이런 그레이 스케일도 그레이 100부터 블랙까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포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어, 뭐 어떤 폰트가 어떤 상황에서 뭐 사이즈는 몇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해서 이 규격화된 부분만 쓰자. 그래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리드, 뭐 간격 또 주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도 이런 식으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규격을 줘서 정리할 수가 있죠. 뭐 색상, 타이포, 그리드,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토큰화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한 비주얼 러너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뱅키 이 서비스의 모든 버튼들을 다시 갖고 와봤는데요. 컴포넌트에서는 이 요소들의 생김새와 그리고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동작들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 3번째는 패턴인데요. 패턴에서는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인풋 창인데 이게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포커스가 된 상태다.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여기 아까 옐로우 대기였죠. 이런 애들은 인풋 태그가 블러된 거, 이게 포커스가 사라진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경고를 띄우는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용 처리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버튼도 마찬가지인데요. 빨간색일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액션, 노란색일 때는 일반적인 액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으로 사용 처리를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살펴봤는데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봐야겠죠. 어,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비주얼 언어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색상 팔레트인데 피그마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피그마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 가이드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리액트 코드로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게임 프로바이더라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이렇게
이런 옐로우 백 같은 경우는 FFFP 이런 색상 코드들을 다르게 객체 형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서 스타일 CSS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팔레트에 메인 색상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저희 정의해 준 대로 타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와서 이제 자동 완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디자이너분들의 의도대로 아주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피그마 따위에서부터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텀 시트에 사용하는 타이포, 팝업창에 사용하는 타이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 사이즈, 뭐 라인 하이트, 폰트 웨이트 이런 것들을 표 문자로 잡아놓고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보더 레디우스나 뭐 간격 이런 것들도 전부 토큰화를 이런 식으로 시켜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주얼 언어들을 코드로 끌고 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구성주제 두 번째가 뭐였죠? 집중 안 하고 있네요. 컴포넌트. 다음에 또 물어볼 거니까 그때는 대답하세요. 그래서 비주얼 요소들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프로퍼티, 레이블, 스테이트, 픽스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튼 활성화 상태, 그렇죠?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레이블 이렇게 입력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있죠? 음, 그래서 이 컴포넌트 하나로 이 서비스 내 여러 모든 버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면 끝일까요? 아까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동료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드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럴 바에는 내가 짜야겠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이런 컴포넌트들을 문서화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제 이런 스토리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봐도 문제 없어. 이걸로 하나요? 시간 얼마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여드렸던 버튼인데 이렇게 이 프롭들을 이 컴포넌트에 보여드리는 넣어준 인자들이 바꾸면은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양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true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false 바꾸면 false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 중에 이렇게 해서 4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저 프로그레스 바가 쓰이는 페이지를 가져왔다 왔는데 여기서는 총 5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스텝이 생략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럴 때는 뭐 5개가 아니라 총 4개로만 이루어져야 되겠죠? 총 스텝이 4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봤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뭐 현재 진행 중인 스텝이랑 첫 번째 스텝 생략 여부를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근데 총 4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는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를 스킵하는 게 true다 그러면 안 보여주고 false다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줘서 5개의 동그라미가 보이도록 하는 이런 코드예요. 이러다가 이제 기획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서비스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스텝이 총 4개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저거랑 똑같은 컴포넌트니까 갖다 쓰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그 총 단계 4단계니까 그냥 얘를 수로로 주면은 총 단계 4개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쓰면은 뭐 되긴 되겠죠? 되긴 될 테지만 누가 더 좋은 코드는 아니죠. 왜냐면
저는 알아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퇴사를 하고 나가고 누군가 넘겨받아서 그럼 뭐 유기보수를 할 때 전혀 못 알아듣겠죠. 왜 스킵 어쩌고 저쩌고인데 왜 내기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랑 요 컴포넌트에 넘겨주는 객체에 대한 뭐 타입, 뭐 설계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뭐 이렇게 특정 도메인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기 계약 요 아까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그 로직에만 관련된 이런 네이밍을 쓰니까 확장이 불가능하고 뭐 다른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기에 안 좋은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봤어요. 먼저 이렇게 처음에는 스킵이랑 스텝 어쩌고로 받은 이름을 이렇게 now랑 total이라는 되게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꿨죠. 이렇게 되면은 되게 보편적인 재설명 가능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꿨어요.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4개를 렌더링하고 이 경우에 따라서 5개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토탈 전체 개수를 인정을 받아서 그만큼을 그냥 반복을 해서 보여주니까 뭐 4-5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스텝이 7개짜리 페이지 디자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 컴포넌트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두 가지 뭐 이런 도메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좋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좀 더 라이트한 부분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재밌으신가요?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제 경험과 함께 이 유튜브에서 봤던 컨퍼런스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제 이야기가 뭐 재밌으셨거나 아니면 따로 프론트 쪽을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컨퍼런스 영상들 찾아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DSC 백엔드 파트의 멤버 추서연입니다. 저는 성장 가능한 기획을 발표 주제로 삼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부주제로서 이제 개발자가 바라본 기획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개발을 하실 때 이제 개발자는 기획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기획자가 따로 존재하는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지라도 기획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고 또 어떨 땐 여러분이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여러분이 이제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그 프로젝트에 이미 나와 있는 기획을 보고 판단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과 개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이제 제가 참여했던 2가지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기획자분들께서 2달 동안 열심히 짜두신 완성된 기획안을 보고서 그중 제가 참여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이미 기획문서가 거의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기획대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우에는 기획자가 애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은 조금만 짜두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자가 기획도 하면서 개발을 진행했어요. 개발자가 이제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죠. 다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우를 프로젝트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용어로 분류해보자면 이렇게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워터풀 방법론과 애자일 방법론인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2가지를 전부 경험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케이스인 워터풀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드리자면 이 워터풀 방법은 이제 제가 기획안을 보고 완성된 기획안을 보고 참여했다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은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런칭 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앞 단계가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앞의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획 문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됩니다. 물론 이제 뭐 기획자가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뭐 어느 정도 미리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나 막상 개발을 진행했을 땐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획 문서가 고정적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API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긴 했는데 저희 팀의 안드랑 iOS 분들께서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왜냐면은 뷰가 너무 많기도 했고 또 구현이 어려운 뷰가 너무 많았던 거죠. 또 저희 팀이 아니더라도 옆에 팀을 봤을 때 막 2주 동안 개발해야 하는 API가 40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고생하시는 타팀의 백엔드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모두 이제 워터풀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예시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획과 디자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로 표현을 드리자면 이제 기획자가 기획 디자인 끝났어 개발해 하면은 이제 개발자들은 골방에 갇혀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저희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은 프로젝트가 끝나고서 현업자분과 미팅을 할 때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 현업자분께 들은 말씀을 빌리자면 이 워터풀 방법론은 이제 현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10년 전에 일하던 방식으로 이제 개발자가 전부 SI 업종인 좀 야근하는 대표적인 직업인이 하고 좀 많이 안 갈 때 쓰던 방식이라고 하시면서 이건 진짜 개발자가 엄청 고생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개발자가 말 그대로 엄청 고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현업자분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점이 현업에서는 주로 에자일 방식을 쓴다고 해주셨어요. 에자일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현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보통 스프린트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요. 이제 이 스프린트 방식은 흔히 첫째 날에는 이제 플래닝을 같이 하고 뭐 일주일 동안 개발을 하고 마지막 날 모여서 회고하고 이걸 한 스프린트로 삼아서 여러 스프린트를 돌리면서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나는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이제 플래닝과 회고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획자가 뭔가를 원할 때 개발에 그 부분을 구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데에 대해 소통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개발자들은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중간중간 줄 수 있습니다. 즉 에자일 방식은 이제 기획 문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요. 초반에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개발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발 기간을 스프린트 단위로 잘라서 서비스 기획과 검토를 여러 번에 걸쳐 수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구현되는 서비스의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도 있겠죠. 다시 이전 제 프로젝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럼 워터풀 방식을 썼던 걸까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하는 그런 기관 자체가 이제 기획 아이디어에 처음부터 팀원들이 뭔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었고 또 이제 기획 기간이 2달 동안 길었던 거에 비해서 개발 기간은 2주로 굉장히 짧았어서 이제 기획자가 미리 사전에 최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발 범위도 정해두는 이 워터풀 방식을 사용해야 좀 기간 내에 이렇게 개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에자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단 워터풀 방식만을 고집하는 건 이제 개발자에게 너무 고될 수 있어요. 진짜 그 정해진 기획대로 그 딱 기간 동안 모든 개발을 다 진행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수정될 수도 없을 수 있고 이거 못하는데 하는데 이거 기간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개발자가 어쨌든 좀 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보완점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워터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 워터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사이사이에 에자일 사상을 녹이면 좋을 것이에요. 뭔가 개발 과정에서 물론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한 구현은 이제 개발자에게 좀 자율권을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끝은 아닙니다. 네. 결론은 이제 에자일을 곁들인 워터풀이든 뭐 아니면 아예 에자일이든 결국 모두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발자도 기획에 참여를 해야 하는 거죠. 개발자라고 해서 기획은 본인 영역이 아니라 생각하고 주어진 요구대로 개발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본인의 무덤을 파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이 났죠. 아, 그렇구나. 개발자도 기획을 알아야겠구나 싶은데 그럼 기획 그래서 뭘 어디까지 뭘 알아야 하는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 키워드로 가져온 게 MVP, BM, 그리고 기획 문서입니다. 네. MVP랑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때 혹은 이제 기획에 참여해서 뭔가 기능 추가, 삭제 같은 건에 의견을 낼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개발자가 처음부터 막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용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이게 용어를 알면은 뭔가 해당 서비스 기획의 목적과 본질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획에 의견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두 가지를 잘 안다면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 릴리즈까지 관심이 있다면요. 그래서 먼저 MVP는 이제 최소 기능 제품이란 뜻으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에자일 방법과 같이 붙어가는 친구입니다. 뭔가 검증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기능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의 피드백에 따라서 다음 회차 개발에 추가할 기능들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BM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뭔가 BM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서비스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해 전달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꿈을 기록하는 앱 서비스라면 여기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뭐 꿈을 해몽하는 뭐 타 유료 서비스랑 연결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얻는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기획 용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기획에 참여한다면 좀 더 사고를 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제 기획 문서라고 좀 가져왔는데, 사실 기획 문서 역시 개발자가 처음부터 다 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용어들과 각각의 목적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와이어프레임, IA, 플로우 차트, 뭐 기능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프론트 분들은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바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백엔드로서 이제 개발에 딱 들어갔을 때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써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딱 있는데 얘네가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얘네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문서지? 하는 마음에 뭔가 좀 그냥 기능명세서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기능명세서만 봤다가 저희 팀에서 이제 서버랑 클라랑 플로우를 다르게 짜가지고 개발을 다시 진행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기획 문서를 개발자는 뭐 백엔드든 클라든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뭔가 얘네가 각각 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좀 뭘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는 알아야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은 기획자가 생각하는 서비스 모습을 진짜 간략히 그린 가장 기초적인 화면 설계서예요. 그래서 뭐 사실 스케치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부표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면 설계서라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IA는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정보 구조, 즉 이제 메뉴 구조를 정의한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가 좀 알면 좋겠다 싶은 거는 뎁스라는 용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버튼을 몇 번 눌러야 해당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는 이제 사용자 동선을 설계한 것이고요. 이 IA랑 플로우 차트는 혼자서 쓰기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굳이 뭐 저희가 개발자가 본다면 언제 보냐면 둘 다 약간 좀 프로젝트 규모를 참 빠르게 파악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능 액세서는 사실 모든 프로젝트에서 무조건 쓰는 거라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표 형식으로만 쓰면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바로 전 프로젝트에서 기획자님께서 이 와이어 프레임에다가 기능 액세서 표를 합쳐 놓으셔서 되게 개발할 때 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보통 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플로우 차트랑 그리고 기능 명세서를 둘 다 와이어프레임이랑 합쳐진 상태로 각각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기능 명사에서 플로우 차트.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화면 명사에서인데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각각의 목적성이 있다는 거 정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협업을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가 어쨌든 뭐 기획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든 아니면 뭐 워터풀 방식이든 간에 기획을 아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왔고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처음 계획할 때는 좀 기획 문서 작성법 위주로 발표를 하려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유튜브에 웹 기획 문서 작성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너무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저만이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려면 제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제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점, 그리고 현업자분께 직접 들은 조언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 위주로 발표를 하고 원래 계획했던 기획 용어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준비해 오게 됐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AI의 눈높이에서 데이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백엔드 멤버 이영규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 AI 모델을 개발한다고 할 때 뭐 좋은 학습 모델 같은 거를 구축하는 것과 뭐 서비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특정 목적에 맞는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어야지 그 기반으로 좋은 AI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데이터셋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데이터셋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셋에는 특정한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수많은 수집 방법과 가공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의 공통적으로 좋은 데이터셋의 특징 플러스로 이전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했던 이미지 데이터셋 한 가지의 유형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데이터셋은 그냥 실제 저희가 촬영하는 사진과는 조금 별개로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렇게 규격화된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를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저희가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내 수화물 검사하는 그 엑스레이 공항 보안대 있죠.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위해물품을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셋으로 일단 항공 목적의 위해물품 감지, 인공지능 개발의 목적으로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오늘 이거에 초점을 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한 가지의 단어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아기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기와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것이 컴퓨터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전에 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자꾸 컴퓨터다라는 것을 저희가 학습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컴퓨터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핸드폰이다라고 처음부터 뭐 주변에서 누구한테 들었으면은 나중에 봤을 때도 이거는 핸드폰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AI에 똑같이 넣게 되면은 이 사진과 같은 경우는 그냥 머핀과 강아지를 인공지능은 구분할 수 없다라는 대표적인 그냥 예시인데요. 결국에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머핀을 보고 저희가 강아지라고 이거를 학습을 시켰으면은 나중에 커서도 머핀을 보고 와 이건 강아지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걸 그대로 AI에 대입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학습 모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도 이 머핀을 보고 강아지라고 학습을 시켰으면 나중에 또 AI도 이거를 강아지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셋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24.2%
정도 인공지능이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셋 이외에 저희가 특정 목적을 갖고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단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8.5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들이부어가면서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셋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전체 세 가지 정도 크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원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라벨링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검증까지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데이터 제작 과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제작 과정이라고 하면 여기 중간까지인 데이터 가공 부분까지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게 실제로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까지 활용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가 데이터 제작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데이터 활용 및 검증을 전체 데이터 셋이 아닌 처음에 1% 정도의 원사이클 데이터 셋을 구축을 해서 이게 처음에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이게 정말 AI가 제대로 개발이 되는지를 확인한 거를 이제 피드백을 줘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어디서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델 기반의 피드백을 줘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공 부분에서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의 데이터가 잘 찍혔는지 이런 전수 검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수집하기 이전에 어떤 물품을 촬영을 할지를 저희가 처음에 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목적에 맞는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에 맞춰서 개발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일단 항공 보안의 목적을 두고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이제 왼쪽과 같이 HS 코드라는 국제 표준의 분류 기준을 통해서 이제 항공 기내에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들 위주로 이렇게 물품명을 나눠 놨고요. 근데 이제 AI가 이 물품들을 너무 이게 1000종 정도를 저희가 모았었는데 1000종을 다 학습시키기에는 AI 입장에서도 조금 오류율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AI 식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룹핑을 통해서 데이터가 너무 편향되지 않게 그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조금 모아두는 것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셋이 좋은 데이터 셋의 특징은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AI의 입장에서 편향되지도 않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셋을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나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 또한 AI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룹핑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뭐 나이프, 칼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칼 한 개만 두고서 이미지를 찍는 것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는 막 여러 개가 저층돼서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여러 개의 물건에 적층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AI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식별률을 높일 수 있다. AI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AI는 실제 환경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셋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칼만 식별한다고 해서 칼 한 장만 놓고 찍으면은 나중에 학습을 시키고 나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가운데 막 칼이 숨어져 있으면 그거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가공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면 라벨링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벨링을 할 때도 조금 규칙적이고 정밀한 규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물체를 드래그 해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점점점점점점 물체의 주변을 찍어서 물체의 주변을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운딩 박스는 어디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규칙을 정했는데 조금 겹쳐져서 이거는 원래는 폴리곤으로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냥 바운딩 박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조금 적층돼서 안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 물체의 주변 보이는 부분만 폴리곤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조금 추정해서 어디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바운딩 박스를 하고요. 그 아니면은 줄로 돼가지고 이게 너무 라벨링이 힘들다 하는 경우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그냥 그 상태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다 폴리곤으로 라벨링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좋은 예시랑 안 좋은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AI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미지만 두고서는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물체가 어디 있는지 이 좌표를 갖고서 학습을 하는데 이 좌표에 여백이 너무 많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AI 학습 식별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AI는 조금 규칙적인 이런 틀과 같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라벨링한 사진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부분에서 그 이미지에 조금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면은 그것 또한 AI 식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색깔로 강조를 하는 그런 식별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물성 정보값들도 라벨링을 통해서 이 물성 정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칼이라고 하면은 칼의 재질 아니면은 크기 이런 것들을 AI에 조금 더 넣어줘서 정보값을 넣어줘서 이제 특징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전처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똑같은 픽셀 단위로 잘라주는 전처리 방법을 통해서 이제 AI가 조금 더 학습하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규격화된 가방이나 버킷 같은 거를 고정시켜 놓고 그거에 따라서 자르면은 이미지가 똑같이 이제 크기를 잘라도 잘리지 않고 자르기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 입장에서도 다른 사진의 픽셀 크기를 가진 데이터 셋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균일하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데이터 셋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및 검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내 수화물이 계속 오니까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야 돼서 두 가지 정도를 사용했던 걸로 아는데 YOLO V5라는 모델과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1차 원 사이클 수행을 전체 1% 데이터 셋으로 먼저 해보고 성능이 이럴 때는 조금 안 나오네 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면은 이제 데이터를 찍을 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찍고 가공할 때도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게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셋은 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를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린이가 해본 플러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저는 코린이인데요. 네. 어느 정도의 코린이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경력을 준비해봤어요. 보신 것처럼 C로 자판기 만들기, 그리고 C++로 계산기 만들기, 그리고 없음. 저희가 다 수업 시간에 한 거, 네, 같이 단수하는 거. 시간에 한 거 말고는 저는 일단 개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진짜 그냥 완전 코린이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브톡에서 여러 많은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께 뭐를 공유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지식보다는 제가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플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장점, 제가 느낀 장점, 단점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랑 제가 앞으로 플러터를 계속 개발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플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번 발표 때, 저번 데브톡에서 플러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만 준비해봤어요. 플러터는 플랫폼 앱으로 하나의 소스 코드로 안드로이드랑 iOS, 웹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구글에서 출시한
문서에서 공식으로 근데요, 이렇게 제가 모르는 위젯이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위젯이 나와서 아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공식 문서로 바로 나와주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렇게 영상도 엄청 상세하게 잘 설명돼서 자막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코드도 나오고 여기서 실제 눌러볼 수 있게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 개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좋고 쉬운데 왜냐면 패키지도 되고 라이브러리도 잘 제공해주고 이런데 근데 사실 제가 아직 가볍게만 해보고 지금 플러터 개발도 아직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꼭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한다면 각 플랫폼마다 기본값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했을 때는 왼쪽 정렬인데 iOS로 봤을 때는 가운데 정렬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값을 조정해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자면 귀찮기도 하면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지면 너무 사소해서 네, 어쨌든 이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별로 안 한 입장이긴 하지만 개발 언어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처럼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개발을 해보고 싶다 이래서 개발 경험을 쌓고 싶다 하는 사람이 플러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플러터를 계속 사용하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iOS랑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꼭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꼭 계속 개발을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마스터를 하고 다른 언어를 또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어서 구글 플레이 속으로 안드로이드 기행을 맡은 모바일 멤버 안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안드로이드 앱이 구글 플레이에 배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준비했는데 가벼운 내용이 부담 없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모바일 운영체제는 무엇일까요? 저희 팀 멤버인 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iOS. 안드로이드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어딘가요? 안드로이드. 아, 그렇죠. 올해 기준 72.2%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이제 앱 개발 과정을 보자면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출시 이렇게 크게 5가지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발과 출시 과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안드로이드는 4대 컴포넌트라고 그 앱을 이루는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액티비티는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구성해요.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사용자는 액티비티에서 앱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다음으로 서비스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담당하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고 광고 없이 오프라인과 백그라운드에서 즐겨보세요.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또 열풍타를 써보셨다면 앱에서 벗어나도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상이나 음악, 타이머 등을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해주는 작업을 서비스에서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안드로이드 OS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이 이벤트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끊김, 배터리 부족, 문자 수신과 같은 이벤트를 받아
처리가 필요할 때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컴포넌트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데이터 관리 및 다른 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처럼 큰 용량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해야 될 때 사용해요. 이제 4대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다 동작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는 이제 인텐트라는 이 객체를 이용해서 컴포넌트 간의 통신을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안드로이드의 기본 개념이고, 이제 오늘은 액티비티와 인텐트에 대해서만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앱을 만들려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봐야겠죠.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파일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매니페스트 저 파일은 앱의 네임, 앱 테마, 권한 설정 등 앱을 정리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방금 배운 4대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무조건 선언이 돼야 되고, 아까 말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적어도 1개 이상은 여기에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다음은 이제 자바 이제 이 파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코드가 들어가는 파일이에요. 자바는 다들 아시겠고, 이제 코틀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새로 사용하는 언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리소스 파일, 여기는 UI를 위한 XML이 들어가는 파일을 다뤄요. 그 레이아웃이나 아이콘, 테마 등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지막 이제 파일은 그래들 스크래치라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그래들 스크래치는 빌드 배포 도구예요.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코드 편집만 담당하고, 앱을 빌드할 때는 이 그래들을 통해서 수행돼서 여기서는 앱의 버전 관리, 라이브러리, 플러그인 관리 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잘못하면 앱에 크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다뤄 주셔야 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구조를 알아봤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기능과 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텐트는 아까 말했듯이 그 다른 컴포넌트 간의 통신을 담당해요. 특히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인텐트를 사용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전달도 이 인텐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팔슬레이브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객체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는 그냥 전달할 수 없고 직렬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팔슬레이브라는 그 뜻은 꾸러미라는 뜻으로 짐을 싸듯이 객체를 싸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팔슬레이브를 이용해서 팔슬레이브는 안드로이드 직렬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사이클러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앱들을 보면 거의 모든 앱들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리스트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제 위젯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합니다.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 리사이클러 뷰는 이렇게 리사이클러 위젯과 이 위젯과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어댑터로 구성돼요. 이 어댑터의 뷰 홀더는 리스트의 각 아이템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그릇을 가지고 이 리사이클러 뷰가 이 리스트를 재사용하게 해주는 위젯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그림처럼 이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 리스트를 보이는 것만 로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서 메모리 손실을 줄이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사용자가 스크롤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볼 때 화면에서 사라진 뷰는 그대로 재활용하여 아예 데이터만 바꿔서 이제 밑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부터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앱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만들어 볼 앱은 이제 GDSC 인스타그램이에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GDSC 홍익이라는 유저가 있어서 보시면 이제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URL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설명란, 그다음에 피드는 뭐 리스트로 들어갈 거고, 팔로우나 팔로잉도 리스트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로잉 중인지 이제 is 팔로잉으로 불리언 값으로 처리해서 유저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 건데, 보시면 이제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 여기에 설명,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좋아요한 유저들, 그리고 좋아요 중인지, 약간 이슬라이크로 이제 불리한 값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각 피드 화면에 위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피드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줄로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XML 파일로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젯을 갖다 놓고 제약 조건만 조금 걸어준다면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리사이클을 통해 피드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여기 보이는 레이아웃 매니저는 리스트 내 아이템을 배치를 결정해요. 인스타처럼 게시물을 같은 행에 여러 개를 배치할 때는 빌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고, 아이템 그릇인 뷰 홀더에는 방금 만든 레이아웃을 설정해주고, 받아오는 데이터를 처음 만든 피드 클래스로 관리해줘요. 네, 화면을 보시면 각 피드는 피드 이미지 리스트의 첫 번째 이미지를 받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템 그릇인 뷰 홀더의 이미지 뷰에 첫 번째 이미지 URL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화면 이동을 구현해 볼 건데, 리스트의 각 아이템들은 이제 피드 클래스를 하나씩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건데, 첫 번째 이미지를 각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인텐트와 아까 말한 펄스 앱을 이용해서 화면 전환 및 데이터를 전달해 주어 게시물의 이제 상세함을 적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앱을 만들었다면 다음은 배포를 해볼 차례인데, 이제 구글 플레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을 생성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25로 하나로 약 33,000원 정도인데, 이게 타 A사 보면 연간 비용을 내야 돼요. 이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앱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앱 네임, 주요 언어 설정, 구글 정책 동의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앱 설정에 들어가서는 광고 유무, 콘텐츠 등급, 타겟층 설정 등을 이제 설문지 형태로 이제 조사를 받아서 설정을 해요. 그다음 이제 구글 플레이 내에서 이제 설정을 들어가는데, 앱 아이콘, 앱 설명, 앱 표시 이름,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약관 등을 이제 작성하는데, 만약 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하나라도 수집하려면 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개인 앱이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설문지 형태로 작성을 하면 알아서 이제 약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앱을 게시하는데 어디다가 출시할지 프로덕션 국가 설정을 하고, 출시 위한 새 버전을 이제 등록을 해서 구글에서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의 심사를 끝나면 이제 앱이 이제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익대학교 17학번 선배님이시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석박통합과정을 갖고 계신 김성전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학번 희석이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꼰대짓을 하러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뭘 원하실까를 좀 궁금해서
동생에게도 물어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시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면 결국은 주니어인데 내가 적어도 중고 신입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제를 가져오게 됐고요. 또 이렇게 선배로서 오는데 여러분들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질문을 답변을 잘 해주시면은 요즘 크리스마스라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께서 집중을 잘 해서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선물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따로 제가 이메일 남겨놨으니까 거기에 연락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GDS 운영진한테 물어보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주제를 이렇게 해놨죠. 야, 너도 중고 신입할 수 있어.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의 석박통합을 하고 있는 김성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해요. 세상을 발전시키는 연구자인 김성돈이라고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꿈이 있고 돈이 아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해낼 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돈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돈을 벌고 난 후에 어떤 걸 할지 혹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는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지 혹은 뭐 취미생활을 뭘 하고 싶은지 적어도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꼰대짓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양과 질을 둘 다 챙기셔야 된다. 물론 둘 다 챙기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이죠. 근데 굳이 하나만 챙기라고 한다면 양보단 질이죠, 당연히. 양보단 질을 챙기셔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저를 똑같이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똑같이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대학원에 노예로 잡혀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나름의 경험을 녹여낸 것이고 그걸 따라오기보다는 이 방법을 알고 어떤 방법을 새로운 걸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중고 신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은 학생이고 배우는 입장이고 지금은 성장만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요. 근데 회사는 어떻죠? 회사는 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했고요, 뭘 했고요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성과 얼마나 낼 수 있는데? 너 우리 회사에 돈 얼마나 벌어다 줄 수 있어? 이거를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공부하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과정과 결과를 전부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이유와 근거를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Why? 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이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언제나 생각하고 그거 뭘 진행하든지 간에 Why?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는 코딩이 재밌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코딩이 재밌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있어요. 한 분 계시네요. 이제 큰일이에요. 아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저처럼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영어를 두들기고 타자치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활동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코딩을 좋아한다라 얘기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를 내는 게 재밌고 혹은 이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더 빠르게 만드는, 개선하는 게 재밌고 칭찬 듣는 게 좋고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재밌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그걸 코딩 나 좋아해요 라고 하는 기저에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공부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스터디에 참석하는 거 좋고 세미나 하는 거 좋지만 공부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마저 드리자면은 여러분 사이드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렇게 학점이 낮아도 대학원 높은 데 갈 수 있고요. 대기업 같은 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님 그게 뭐가 낮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세대잖아요. 훨씬 더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엄청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낮은 평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학점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서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 들어갔고요. 지금 전액장학금을 받고 잘 다니고 있고요. 40시간의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너 왜 이렇게 한 게 많아? 너 학부생 때 뭘 하고 지내길래 이렇게 경험이 많아? 라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로 40시간을 했냐? 하루에 40시간을 혼자 살아왔냐? 혹은 뭐 나 혼자 뭐 약 빨고서는 지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최소 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은 게임도 안 하고요. 인스타도 안 하고요. 유튜브도 안 하고 웹툰도 안 하고 옆에 뭔가 노래를 틀어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성장한 게 4시간씩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4시간씩 성장을 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4시간이야. 내가 고3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무슨 4시간이야. 내가 이 발표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을 썼는데 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열풍타 얘기 나왔죠. 열풍타에서 시간을 재보면 막상 유튜브 옆에 이렇게 눈길 살짝 가는 시간이 더 길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알람이 띠링 했을 때 보는 시간이 길고요. 카톡 했을 때 그걸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미 4시간을 채웠다. 아 선배님 저는 4시간쯤은 합니다. 저 짱이에요. 라고 하면은 밀도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밀도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이드 프로젝트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곤 합니다. 1일 1커밋을 해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도 읽었고요. 세미나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있는 강의, 인프런, 자격증도 땄고요. 튜토리얼도 열심히 따라갔어요. 아까 뭐 플러터도 있었고요.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것도 있을 있고. 우리 여러분 GDSC 홍익 같은 거 들어보니까 루비 온 레일즈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러스트를 가지고 재밌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스터디도 참여하고요. 나 백준도 골드고요. 뭐 리트코드 프로그래머스 다 풀었어요. 그래서 너 회사에서 들어와서도 그거 풀고 있을까? 너 회사에 와서 스터디만 할래? 공부만 하면 어떡해?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이거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위해서 B라는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내가 C라는 걸 창출해냈습니다. 를 얘기하기 위한 게 사이드 프로젝트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과이자 아웃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단순히 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잘해요. C++ 잘 써요. 저 리액트 잘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 너머의 어떤 스킬들과 미들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니어로 넘어가기 위한,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것들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근데 선배님 당신은 대학원생이잖아요. 네가 뭘 해봤다고 너 취업 안 해봤잖아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두 분의 인터뷰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제가 송년회에 참석한 치킨 모임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500명 규모의 IT 업계 커뮤니티고요. 기획자,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 다 계신데 톡방만 한 100개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때 송년회에 한 120명 오는데 못 오신 분들만 30명 돼요. 인터뷰한 분은 12년차 웹개발자이자 지금 휴렌프로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CTO로 계신 분입니다. 물어봤어요. 저 강연 가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뭐 얘기해줘야 되냐. 미들급이랑 시니어급은 주니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했더니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남아있지 말고 거기를 뛰쳐나와서 도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만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에서 한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그날 오전에 면접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5년 차인 사람을 면접 보고 왔는데 거의 뭐 10년 차처럼 느껴지고 이미 10년 차 가져야 될 역량과 스킬 그런 것들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냐라는 걸 보면은 정말 빡빡하게 살아왔대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키워드 하나를 뽑아주실 수 없나요? 라고 했더니 마인드셋이 달라요. 일을 대하는 마인드셋이 다르더라고요. 주니어는 자기에게 들이닥친 거를 해결하기 급급한데 미들급은 이제 그 이상을 넘어오고요. 시니어급들은 이제 주니어들을 더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대하는 마인드가 딱 이야기만 해봐도 다르다랍니다.
아 선배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휴men프로가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 가지도 않아요. 다음 사람 가져왔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또 여학우분들께서는 좀 더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뷰티앱이고요. 당당하게 뷰티앱 중에서는 1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7년차 백엔드 분이시고요. 디코라고 하는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아니에요. 이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주니어와 미들과 시니어가 뭐가 다른가 했더니 저에게 노션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노션이었냐? 화해 자체 채용 그거였어요. 기준. 이거 보여주셔도 돼요 했더니 캡처는 안 된대. 외워가래. 그래서 외워왔어요. 그 정도 외워야지.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거예요. 러닝 커브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빠르게 다음 과에서 도전하는 사람인가를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미들급은요 뭘까요? 자, 이걸 맞추면 제가 한번 이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답변이 아니어도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답변이 있다면 혹시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뭐 배운 거나 이제 새롭게 어떤 주어진 과제에서 빨리빨리 해답 같은 걸 넣을 수 있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바로 앱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나 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주니어를 넘어서 미들급이라 할 수 있다. 또 많이 실패했는지. 많이 실패했는지, 그쵸. 성공만 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해서 얻어간 사람들이 많죠.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나온 답변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또 체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나 혼자서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협업을 하고 주니어들도 충분히 실력이 있어서 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주니어들도 충분히 사이드 프로젝트나 학교 때 실패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미들급은 그거는 주니어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개발 문화에 어떤 기여하는 사람을 원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또 감사하니까 조금 더 많이 들었던 이 대답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먼저 대답해 주신 분은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시니어는 뭘 원하시나요? 시니어에게는 주니어와 미드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덧붙인 말이 개발자라면 글을 쓰세요 라는 거였어요. 왜 글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이유를 듣지 못하고 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열심히 쓰고 있고 블로그를 공개적으로 쓰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글의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녹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브랜치 전략으로 기플로우를 썼고요. 뭐 SQL도 최적화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RESTful API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썼고요. 저것도 썼고 했어요. 래퍼마다 이거를 면접관이나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시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모든 사람의 래퍼를 들어가서 커밋 보니까 야 브랜치 이거 뭐지 한 거 보니까 기플로우겠네. 깃허브 플로우겠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블로그에다가 이 글을 써놨습니다. 누군가가 깃플로우, 깃허브 플로우, 트렁크 베이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써놨고요. SQL 최적화하는 방법, REST API와 gRPC의 장단점이라고 해가지고 써놨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은데 나중에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블로그 글을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냈어요. 야, 얘는 gRPC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서 REST API를 쓰는 애였구나. 깃허브 플로우랑 트렁크 베이스드가 있는데 깃플로우라는 걸 써서 내가 이걸 해냈구나. 얘는 그런 걸 차이점을 알고 우리 회사에 와서 프로젝트에는 깃플로우밖에 없지만 와가지고는 깃허브 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는 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드미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내 노력을 최소한 100%, 최소한 90%는 인정받아야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시간을 썼는데 내가 24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겨우 3, 4시간 한 프로젝트랑 똑같이 보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리드미는 쓰고 노력을 하실 수 있다면 블로그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리드미는 그럼 뭘 써야 되나요?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description. 내가 무엇에 대한 래퍼고 어떤 모델을 해결하는지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계산해낸 게 무엇인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리드미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크린샷을 넣으세요. 제가 한 프로젝트인데 뭐 프론트엔드고요. 백엔드 다 있구나. 그래서 이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내가 CLI든 뭐 GUI든 뭐 웹이든 뭐 앱이든 내가 코드만 보고서는 돌려보기 전까지는 상상이 잘 안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꼭 스크린샷을 하나씩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알고서는 겁나 후회했어요. 일일이 찍기 귀찮아서. 나중에 돌렸는데 안 돌아가더라고. 업데이트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은 스킬이에요. 프레임워크는 뭘 썼고요. 라이브러리는 뭘 썼고요. 저는 여기서 어떤 전략들을 썼고요. 내가 공부한 것들은 이거를 녹여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레포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적어도 리드미에 써 두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밋이 그냥 잔디로 남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돌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레포를 일일이 돌려보고 업데이트된 거 체크해보지 않고 뭐 디프리케이트 된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안 돌아가는 끝이에요. 리드미가 없으면. 그래서 리드미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고, 개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why 라는 질문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를 50% 하는 것보다, 아니, 중요한 걸 50% 절반이죠. 그리고 안 중요한 거 그냥 아무거나 50%한 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중요한 거를 70%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훨씬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10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면은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플러터를 썼지? 왜 플러터가 좋지? 아니, 리액트 네이티브도 있잖아. 플러터? 좋지. 도큐먼트 있고 좋지. 그래, 쓰자. 라는 고민을 조금을 해보라고요. 앵귤러랑 뷰도 있는데 왜 리액트를 쓰지? 나는 왜 넥스트를 쓰지? 뭐 CSS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난 테일윈드 쓰고 싶어. 난 브로마 쓰고 싶어. 난 부트스트랩 쓰고 싶어. 왜 부트스트랩은 망했지? 왜 난 이거 안 쓰지? 이런 생각들을 왜 라고 생각해야 되고,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까 러스트 얘기했는데 그분 혹시 계신가요? GSC 보는데 나는 러스트 같은 언어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이셨군요. 아까 코딩이 재밌다고 한.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왜 러스트로 툴이랑 웹을 개발하셨죠? 제가 레포를 몇 개 봤는데. C++ 쓰기 싫어서요. C++ 쓰기 싫어서요. 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최근에 뭐 파이썬으로도 패스테이트랑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왔고. 왜 러스트였죠? 일단은 가장 핫한 것이 하나가 있었고 네. 다음으로는 핫했고. 러스트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쵸. 메모리 관리하는 게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이제 러스트라는 거는 단순히 포인터를 쓰지 않고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언어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인풋과 아웃풋을 잘 해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블록체인 동아리의 창립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시죠 혹시? 끝에 앉아 계셨군요. 발표 잘 들어주고 감사해요. 왜 블록체인이 좋나요? 기존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저는 중앙화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화된 게 문제였고.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거의 혁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탈중앙화라는 게 그 블록체인의 가장 메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걔네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이렇듯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라는 질문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려서 하지 말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리액트 할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플러터 할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루비 온 레이즈 할래. 남들이 다 핫하다고 하니까 뭐 고언어, 러스트, 뭐 이번에 구글이 뭐 C++ 가지고선 카본이라는 언어를 만든다거나 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이 언어가 뭘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고 나는 그걸 왜 쓰고 싶고 이런 걸 하란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를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알고리즘 문제 푸시죠. C++이랑 파이썬 뭐 이런 걸 많이 푸실 거란 말이에요. 자바로 푸시는 분도 계신가요? 한 분? 그럼 C++로 푼다 나는. 좀 있어요. 난 파이썬으로 푼다.
그쵸.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푼다. 나 C 언어로 푼다라는 미친놈 계신가요? 그 진짜 검사 받아봐요. 진짜. 그 대학원 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남들이 요새 학교에서 자바를 우리는 안 가르쳐줘요. 홍대라서 얘기하는 거지만 왜 자바를 안 가르쳐줄까? 왜 C++만 배울까? 왜 파이썬 같은 거 잘 안 하고 1학년 때만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자바로 안 푸시나요? 아니면은 가르쳐줬으니까 C++로 하나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파이썬을 알고리즘을 푸시나요? 왜 다른 언어는 안 쓰죠? 라는 거를 남들에게 찾지 말고 내가 이 언어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꼭 한 번 더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중요한 것만 70% 정도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뭐 게임을 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랑 놀고 이런 우중충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카페도 가고 이 홍대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이고 좋던데 막 바뀐 것도 있고 가서 놀러 가시는 게 훨씬 더 스스로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꼰대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 받아들이실지는 자유겠으나 분명히 고민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캐치해내셔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쁠 때는 여러 가지 답을 여러 가지 찾아서 선택해 보세요. 이거 해보고 에러 나면 포기하시고 바로 다음 답으로 넘어가시고요. 스텝 오버플로우 같은 거 찾아서 안 되면 티스토리 보시고요. 근데 여유로울 때는 에러가 나면은 그것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깊게 있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문제 분석은 확실히 하셔야죠. 나는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닥쳤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시키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 영어 잘한다. 우와, 뭐요? 영어 영문과예요? 아니요. 해외파인가요? 유학파인가요? 뭐죠? 토익 960이죠. 토익 960.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 점수를 못 넘겨가지고 서울대 못 갈 뻔했거든요. 제가 서울대 영어 커트라인이 327점인데 제가 328점 맞아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는데 영어 다른 분들 못한다 치고 대충대충 읽지 마세요, 여러분.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번역기랑 팝하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들급이 돼서도 그 번역기랑 팝하고에 의존해서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티스토리, 미디엄,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면 답변이 나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미들급이나 시니어급이 되어서도 거기에 답변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한글 답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최신 언어를 다룬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플러터 같은 경우는 공식 문서 말고 잘 답변이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영어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를 갑자기 잘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되면은 뭐 연애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죠. 나는 대학생 돼서 야씨 홍대까지 왔는데 클럽도 가고 커플도 생기고 그럴 뻔 했지만 컴공 학생들은 100%가 99% 가까이가 연애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했는 게 아니니까 레벨 1부터 천천히 노력하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읽고 못하는 건 번역기를 돌려봐도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한 문장 읽어보는데 몇 초나 걸리겠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졸업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5년 뒤에는 분명히 영어로 스텝 오브 플로우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요 남들보다 많이 노력하고요 작년보다 높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백중 골도 찍고 난 플루도 찍고 엄청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만 이 정도만 당연히 잘하는 거일 수 있지만 가끔은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단타를 쳐서 1년엔 3%의 수익을 냈고요 2년은 5%의 수익을 냈고요 3년 차에는 25%의 수익을 냈어요. 와 엄청나죠? 근데 만약에 남들은 가만히 있으면 30%씩 벌고 있었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3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25% 수익을 냈는데 남들은 가만히 있으면 30%의 수익을 냈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고 나는 과거의 나보다 훨씬 5배나 높은 수익을 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꼭 언제나 체크 포인트를 세우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를 언제나 체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것들은 이제 PDF로만 봐도 되는 건데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학교 공부도 잘하고 있고 학점도 적당히 챙기고 있고 근데 중고 신입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쓰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대충 한 30개 가까이 가져왔고요. 이것들 중에서 아까 발표 주제들과 겹치는 것들도 있어서 분명 단 하나라도 얻어 걸리셔서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행이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제가 몰라가지고 놓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부하고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 것과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것으로 채색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왜 배우지? 아니 저거 이미 그냥 해시든 뭐든 뭐 소트든 뭐든 퀵소트 다 구현돼 있잖아.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 이런 거 학교에서 왜 배우는 거지? 근데 사람은 멍청하고 구조가 그래서 부족할수록 유지보수 난이도가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고서는 다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두고 내 것으로 체득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구현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선택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 자료구조든 알고리즘이든 DB든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획자가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요즘 정말 복잡해져서 오히려 백엔드보다 더 시간에 민감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절차 지향은 그냥 C 언어죠. 뭐 우리 학교에서는 C++ 객체 지향을 배우고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모나드니 뭐니 순서슨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함수형 프로그램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런 것이 있고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코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이고 이 솔리드 원칙을 통해서 리팩토링을 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고 DI,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서 의존성 역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중성 주의. 이거는 이제 웹에서 백엔드 쪽에서 이용하는 거고 프론트도 사용하지만 아까 컴포넌트 얘기 나오고 막 되게 잘하시던데 그런 거를 수행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Dependency Injection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프레임워크가 Nest.js라고 하는 거랑 아마 스프링 부트 뭐 그런 거에서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그냥 썼더니 야 스프링 부트 좋더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DI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서 좋은 거구나. 이거 말고는 또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지? 이 프레임워크가 왜 사람들한테 각광받지? 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유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TDD, Test Driven Development 이것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자료가 많은데 이미 한물 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테스트를 먼저 짜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던 내용이고 Domain Driven Development 이거는 도메인 단위로 이것들을 나눠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에자일 아까 워터폴과 에자일 얘기하셨는데 에자일 방법론에서 잘 쓰는 것이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놔둬가지고 이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 위에 조합해서 쌓아 올리자.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 이거는 이벤트라고 하는 건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뭐 버튼 클릭 이런 것들을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다 하나씩 검색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디자인 패턴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러나 이제 검색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UI UX라고 하는 것이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UI UX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UI UX는 조금 망치더라도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를 챙겨야 된다. 결국 우리는 돈은 개발자들한테 나가니까 이 소비되는 내용, 소비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DX라고 하는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더랍니다. 많아요. 깃플로우, 깃허플로우, 깃랩플로우,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모노래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 가지 래퍼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 노드.js 하시는 분들, npm, 얀스 하시는 분들은 knpm도 그런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 내용인지. 컨벤션과 커멘트 열심히 다시죠. 커멘트를 많이 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커멘트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좋은 거지. 그러지 못했을 때 다른 게 커멘트고 그걸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가
이제 컨벤션에 해당하고요. 뭐 들려쓰기 몇 번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내가 코드를 다른 팀과 정해진 걸 따라오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협업하는 사람들과 정해둔 거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전부 다 하는 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아까 뭐 도메인을 나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로그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REST.js를 쓰고요. 뭐 PPT 같은 거 보여주는 거는 플라스크를 쓰고요. 뭐 내가 어떤 걸 하는 뭐 딴 거 하는 건 리액트를 쓰든 넥스트를 쓰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를 MSA라고 얘기합니다. 서버리스 MSA랑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클라우드 위에다가 서버리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요청을 했을 때만 조금 실행되는 컴퓨터를 빌려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RDMS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SQL이죠. NoSQL 여러분이 많이 쓰실 몽고DB라는 도큐먼트 방식 외에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고요. 메타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릴레이션을 나타낼 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데브옵스 이미 여기 뭐 데브옵스 전문으로 계신 분도 아까 멤버에서 봤는데 도커, 쿠버네티스, 앤서블, CI/C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학교에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요즘은 뭘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창 화석이라서. 네. 그 마지막 페이지네요. 워터폴과 에자일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미지와 비디오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 JPG랑 PNG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웹P라는 것도 있고요. ABIP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점점 더 나은 압축률과 더 좋은 방식을 채택하는 거라서 두 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뭐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구나, 뭐가 좋구나라는 걸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코딩 할 때 264도 다들 쓰는데 265도 있고 좀 더 많이 하면 우리 유튜브 볼 때 나오는 VP9라고 하는 인코딩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지고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한 AB1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프론트엔드 할 때 써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팩토링 무조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랑 기술 블로그랑 유튜브들을 많이 보세요. 내가 몰라서 찾아보는 거 말고 미리미리 보세요, 여러분. 미리미리 봐야 내가 다음 단계에 뭘 할지 알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말고도 내가 다음번에 이런 걸 공부해야겠다. 요즘 기업들에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저런 것들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구나. 왜 이런 걸 했구나. 라는 거를 미리 보고서는 앞으로 성장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 정하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뭐 긱뉴스, TLDR 영어긴 하지만 몇 개 있고요. 대기업들, 우아한 형제들, 배민이죠. 네이버, 두개, 카카오, 뭐 무신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봐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이라도 적어도 보시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제목에서 뭔지도 모르겠어요. 들어가지 마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서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보고 쉽게 설명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적어도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 방학 때는 이 글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몇 개라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김성돈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중고 신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메일로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